그날 아빠는 여느 때처럼 출장 중이었고 아이는 계모와 의붓 남매들과 집에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계모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며 여행 가방에 가둡니다. 가방의 크기는 가로 71.5cm, 세로 50cm, 너비 29cm. 그 옆엔 엄마가 외출한 동안 감시 임무를 맡은 의붓 남매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바꿔가며 이루어진 7시간여의 감금. 아이가 미동도 하지 않자 그제서야 계모는 40분이나 망설인 후에야 구급차를 부릅니다. 가방에 올라갔지만 뛰지는 않았다. 아이를 죽을 만큼 괴롭히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그저 사랑과 관심에 굶주린 평범한 9살 소년, 아이는 그렇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왜 시작된 걸까요? 네, 범죄 역학조사단 시간입니다. 네, 사건 역학조사단.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어떻게, 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전문가들과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천안에서 발생한 가방에 감금된 9살 아동 사망 사건을 다뤄볼 텐데요. 함께 하실 역학조사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선 교수, 승재현 박사, 윤윤구 선생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인 아빠의 동거녀, 사실혼 관계이므로 어머니, 계모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계모라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일 텐데요.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손 교수님, 현장에서 많은 아동학대 사건 보셨는데요. 이 사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세요? 네, 너무 심각한 사건이라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아이의 용변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작은 가방으로 옮겨서 감금하고 외출을 했고요. 네. 또 아이가 분명히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고요. 또 가방 위로 올라가서 밟았고 또 아이가 움직임이나 울음소리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했어요. 이렇게 나열하기도 힘든 행위들을, 학대들을 8개월이나 지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성 씨가 사실로 아이에게 행한 이 행위 자체가 살인 범행에 고의성이 있는 행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아동학대의 발생이 부모의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또 지속적인 폭력의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부모는요. 학대가 아니라 꼭 교육이었다, 훈육이었다. 이렇게 여기는 인식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가족 체계 요인 중에서 가족 갈등이 예.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가정 폭력 또 친족 범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신경 쓰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지현 박사, 우리가 이 사건 역학조사단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시작한 것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감염 접촉자를 알아내고 병원 어디서 발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예방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약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자 이건데요. 네네. 같은 원리를 범죄와 사건에 적용을 하자. 그러려면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부터 제대로 살펴봐야 될 텐데 송 교수님이 얘기를 주셨지만 승지현 박사는 이 사건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워낙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그 발생했는 사건 중에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금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을 때의 가부장적인 어떤 관계. 분명히 세상은 2020년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내 소유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소유. 예. 전인격적인 자녀로서의 어떤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가정에 자리 잡혀 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일구 선생님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가정 내에서 훈육이다, 교육이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어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한 나머지
폭력을 퍼붓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요약이 되는데 윤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많이 계셨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좀 유사한 형태의 아동에 대한 학생에 대한 체벌 또 훈육 목적 이런 것들을 내세운 폭력 문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윤 선생님은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가르치기 위한 훈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사라진 게 2011년입니다. 2011년. 학교 체벌 금지법에 의해서 네. 이제 가르치기 위한 훈육은 공적 영역에서 이제 사라졌는데 예. 유독 남아 있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훈육이 존재하는 것이 가정 폭력 이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 폭력, 훈육을 빙자한 폭력이 계속 나타나냐라고 말씀을 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다. 네. 예. 우리 사회가 인권이 고도로 지금 발달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인권이 고도로 발달해서 주변에 지나가는 아이들의 인권을 우리가 끊임없이 존중해 주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유독 가정 안에서는 그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인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네. 큰 문제가 될 가장 것 큰 같습니다. 문제로 볼 수 있죠. 정근대적인 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인 제도 하에서는 예. 아이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쩔 네. 수 없이 미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완전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내용이 예. 이제 1989년에 유엔 총회에서 의결된 네. 유엔 아동 권리 얘기 협약이거든요. 좀 듣고 네네.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진 어린이에 대한 학대가 계속되는 동안 아버지는 폭력을 방관했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와서 충격을 줬는데요. JTBC가 숨진 아이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날 전에도 통화를 몇 번을 했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 가방에 있던 거죠. 처음에 나한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일이 놀다가 그런 거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들었으면 같이 안 놔뒀겠죠. 애 때문에 산 건데 내가 오해했잖아요. 물건 훔치고 돈 훔치고 물건 갖다 버리고 거짓말만 하고 그래서 싫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애를 다니는지 무서워서 그런지 나한테도 계속 그랬어요. 같이 나는 엄마랑 살기 좋다고. 그 여자를 너무 믿고 너무 내가 안 돌아본 것 같아요. 네, 송 교수 지금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직접 그 현장에 있고 같이 가해를 하지 않았지만 그 역할, 그 책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역할은 사실 자녀가 가족 구성원에서 네. 사회로 나갈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네. 또 하나, 자녀에 대한 행동에 모범이 되는 행동을 알려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 한 명이 아이 한 명을 폭행했어요. 그러면 부모 한 명, 다른 부모 한 명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모를 수가 없죠. 네, 예. 만약에 모른다라고 얘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방임에 그 해당되어서 자체가 방임이고. 네, 함께 학대를 했다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다 제가 끊었었는데 아버지의 역할, 송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계모가 가지고 있던 어떤 폭력성 그리고 네. 아버지의 동조 내지는 방임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방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2013년에 이미 울산의 이서연 아동 사건에 온 국민이 말로 못할 분노를 표출했거든요. 아, 그랬죠. 서현이 사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2014년에 이 이서연 보고서가 우리나라 최초로 그리고 조금 놀랍게도 유일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의 진상 보고서이거든요. 근데 이 진상 보고서의 내용을 봐도 네. 학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일이 일어난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7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아동을 학대하는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좀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소수일 거고요. 아주 극단적으로 네. 소수겠죠. 처음부터 그런 부모가 뭐 네. 많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부모들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누적되고 반복되어지고 폭력성이 점점점 심화되면서 네네. 이런 학대로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런 학대를 받은 아동들은 폭력으로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고 네네. 이후에 이 아이가 커가는 모든 시간 동안 예. 학교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동안 이 세 분 그 전문가 여러분의 각각의 진단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세 분께서 보시는 그 이 사건, 특히 아동 학대의 가장 큰 문제 무엇인지 한번 진단 결과를 칠판에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주실까요? 네, 우선 손 교수부터 부모가 될 수 없는 어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모가 될 수 없는 어른이라고 네. 적어놨는데요. 사실 부모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건 가정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른이지만 네. 부모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가 될 수 없는 어른이라고 네, 결론 지었습니다. 네, 윤유구 선생 뒤늦은 분노.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아동학대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끊임없이 분노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나타난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뒤늦게 나타난 분노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제야 분노하느냐? 진지하게 문제 해결은 안 하고. 예, 승지현 박사. 제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거는 그러니까 그 옷장 그러니까 옷 그 캐리어라 그러죠. 캐리어 위에 올라는 갔지만 뛰지 않았다라는 말.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걸 훈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아이에 대해서 훈육이 아니라 아이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왜곡된 폭행이었다. 그 폭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냐. 사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교육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에 대한 사랑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베풀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왜곡된 폭행이 이 사건의 결과라고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 폭력은 사랑이 아니다. 네. 네,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묵살된 절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미 피해자가 가장 가깝게는 가방에 들어가 있을 때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절규를 했거든요. 그게 묵살됐어요. 그 전에는 한 달 전 5월 달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했는데 역시 그 피해 아동의 들리지 않는 절규가 묵살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앞서 그 뒤늦은 분노라고 말씀 주셨지만 수없이 많은 절규들이 묵살돼 왔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역학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 세 분의 전문가께서 자유롭게 과연 그 내부에 있어서 각자 가해자들의 문제는 살펴봤는데 그 이외 외부적 환경적 문제는 뭐가 있을까? 한번 좀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송 교수님, 우선 냉혹하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천안 사건, 창녕 사건도 유사한 시기에 발생했는데 두 가정이 묘하게도 가족 구조적 문제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이걸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아동학대라는 충격보다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네. 부분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네. 친부모가 아니라 계모다, 계부다. 계모, 계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가정 안에서 사실 부모에게 발생되는 아동학대가 80%라는 부분을 절대 잊지 말고 네. 과연 피해자는 누구냐? 아동에게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윤 선생님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혈연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이 사건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대의 80%는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네. 우리가 이슈화되고 사실 온 나라의 주목을 받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모나 계부인 경우에 학대 사건이 좀 이슈를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친부모에 의한 폭력이나 학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조금 쉽게 넘어가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약자인 아동에 대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인 부모가 학대와 폭력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포커스가 되는 거지. 네. 그 학대와 폭력을 이룬 사람이 계모냐 계부냐는 사실 사건의 논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재혼 가정은 뭐 정상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를 해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소수의 이런 가정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그 재혼 가정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계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런 인식을 좀 나쁘게 가지는 건 좀 구시대의 유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혈연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 국가가 공인한 법과 제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식적인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 조금 인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사회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아동 학대 사건을 미리 발견하고 상담하고 조사하고 예방하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는 기관. 그런데 천안 사건, 창녕 사건 모두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알고 있었던 사건인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실패를 겪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사실 요번에 이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총리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다시는 이런 사건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원가정 보호주의라는 게 예. 아동복지법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네. 결국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더라도 아이는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은 그 가정 이외의 다른 가정을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두 네. 번째는 아보전이라고 저희들 아동 그 보호기관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예. 여기서 아동 학대의 사건을 들여다봤을 때 그 아보전에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사실상 부여돼 있지 않고 직접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예, 예. 때문에 지금 이제 아동 학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령이 10월달 개정되면서 이제 이러한 사건이 만들어졌을 때 네. 수사 당국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꼭 좀 아동을 보호하고 네. 아동의 어떤 그 생명과 안전을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실천 좋겠습니다. 제도와 의지와 실행 체계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단지 격언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 당연시되어 오던 아동학대의 인식과 제도 개선, 이렇게 연결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